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마! 크리스마스 이브 한밤중 서울 압구정동 고급 빌라에서 임신 7개월 차 며느리가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하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손님들 앞에서 짐승처럼 끌려나온 그녀. 차가운 복도에 쓰러진 채 마지막으로 전화를 겁니다. 아빠 살려줘. 배도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 그리고 낡은 트럭을 타고 달려온 친정아버지.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본 시어머니는 또다시 조롱합니다. 잡상인이 웬일이야? 경비 아저씨, 이 차 당장 빼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파티에 참석했던 거물급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대체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올려다보았을 법한 집입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70평대 고급 빌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들떠 있지만 이 집의 공기는 다릅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서늘하기만 하군요.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 희미한 불이 켜지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우는 건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조심스러운 소리뿐입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을 힘겹게 움직이는 여자, 오늘의 주인공 한서연입니다. 임신 7개월 차라 배가 남산만한데 그녀의 움직임에는 쉴 새가 없네요. 팅팅 부어오른 손가락으로 갓 지은 밥을 푸고 뜨거운 국을 옮기는 그녀의 이마엔 벌써 송골송골 땀이 맺힙니다. 도마 위를 오가는 칼날이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내며 새벽을 재촉합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숨을 고르며 칠첩 반상을 완성해냅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정갈한 나물,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맑은 대구탕까지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해야만 합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죠. 아침 7시 드디어 식탁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시어머니, 고영자 여사입니다. 그 뒤를 이어 부스스한 얼굴의 시누이, 박은주가 하품을 삼키며 따라 나오는군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두 여자가 자리에 앉아 서연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국그릇을 놓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국이 식기 전에 드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고 여사는 숟가락을 들기 무섭게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식탁 위에 수저가 거칠게 내려지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국이 짜다. 너 요즘 입맛이 갔니? 임신했다고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춰?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분명 간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됐어. 입맛 다 버렸다. 고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물잔을 들이켭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은주가 젓가락을 놀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인 것 같네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도 돼? 연말 파티 해야지. 아, 맞다. 옳게 내 드레스 세탁소에 맡겼어? 그거 실크라 조심해야 하는데. 네, 아가씨. 어제 맡겨뒀어요. 서연은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서서 시중을 듭니다. 그녀의 발을 볼까요?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
낡고 해진 털실내화가 눈에 띕니다. 퉁퉁 부은 발목이 슬리퍼 밖으로 비어져 나온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연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우가 걸어 나옵니다. 서연의 얼굴에 아주 잠깐 기대감이 스칩니다. 남편이라면, 내 편이라면 이 차가운 식탁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민우는 잘 다려진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식탁으로 다가옵니다. 서연은 서둘러 물을 건넵니다. 여보, 일어났어? 아침 먹고 가. 민우는 손목시계를 힐끔 확인할 뿐입니다. 서연이 내민 물잔은 본체만 채하고 그저 넥타이를 집어듭니다. 됐어, 늦었어. 넥타이나 매줘. 아, 그리고 너.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서연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듭 짓는 동안 민우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작게 속삭입니다. 오늘 엄마 기분 안 좋아 보이시니까 거슬리지 않게 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알았지? 서연의 손이 멈칫합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바랐던 건 욕심이었을까요? 민우는 아내의 부은 손을 보고도 모른 척 매무새만 다듬고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육중한 도어록이 잠기며 서연을 이 집안에 고립시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치 그녀를 이 화려한 감옥에 가두는 빗장 소리 같습니다. 식탁에는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식사를 즐기는 두 여자와 그들을 지켜보는 그림자 같은 한 여자죠. 고 여사와 은주는 백화점 VIP 라운지 이야기를 꽃피웁니다.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이 어떻고 누구네 며느리가 뭘 해왔고 그들의 대화 속에 서연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습니다. 서서 먹는 밥, 이것이 그녀의 아침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우아한 아침의 정적을 흐트러뜨립니다. 고 여사의 눈썹이 꿈틀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누구니? 아침부터 정신 사납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세요. 친정이라는 말에 고 여사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갑니다. 그 시골 노인네? 또 뭐 보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니? 쯧쯧, 하여튼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피곤해. 안 받고 뭐해? 얼른 끄라니까. 서연은 황급히 전화 연결을 끊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아빠. 그 두 글자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받지 못한 전화 위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서연은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기 전 고 여사 몰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강아지,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아빠가 이번에 농사 지은 게 참 잘 돼서 좀 보냈다. 택배 곧 도착할 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거칠게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에 자신의 울음소리를 감춥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 투박한 사랑이 담긴 택배가 이 차가운 성벽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말이죠. 창밖에는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유리창을 두드리지만 서연에게 닥칠 진짜 추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화려하고 차가운 빌라에는 없는 냄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박한 흙내음입니다. 서연이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압구정동의 네온 사인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자그마한 주말 농장입니다. 그곳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빛바랜 점퍼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작업바지, 그리고 흙이 잔뜩 낀 손톱. 서연의 아버지 한동석 씨입니다. 그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은퇴하고 소일거리로나 농사를 짓는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 궁색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죠.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는 밭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묵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왔냐? 아빠가 이번에 키운 무가 아주 달아. 가져가서 시댁 식구들 좀 드려라.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비단보다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마음이 이곳 시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시어머니 영자가 앨범을 넘기며 혀를 찹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1년 전 서연과 민우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버지 동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자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칩니다. 어우, 다시 봐도 민망하다, 민망해. 사돈어른은 이날 양복을 어디서 빌리신 거니? 소매는 다 짧고 원단이 아주 번들거리는 게 싸구려 티가 확 나잖아. 옆에서 귤을 까먹던 시누이 은주가 거듭니다. 그녀는 귤 껍질을 던지며 킬킬거립니다. 말도 마, 엄마. 나 그때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사돈어른 입장하실 때 보니까 구두 굽이 다 달아서 한쪽으로 기우뚱하시더라. 어디 시골 이장님 오신 줄 알았어.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울립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과도의 날카로운 끝이 사과 껍질을 파고듭니다. 그날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30년 된 예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새 옷 한 벌 해 입으시라는 딸의 말에 이 옷이 내게는 가장 귀한 옷이다라며 고집을 피우셨던 아버지입니다. 그 낡은 양복에 담긴 세월과 자부심을 이들은 싸구려와 궁상이라는 단어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집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앨범을 뺏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서연은 그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깎은 과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뿐입니다. 과일 드세요. 어머, 옳게. 표정이 왜 그래? 우리가 없는 말했어? 솔직히 좀 그렇잖아. 수준 차이 나는 거. 은주의 비아냥에도 서연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부엌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아니 창고처럼 변해버린 작은 방으로 숨어듭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교 일기장을 펼칩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아가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너희 외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란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야. 서연의 눈물 한 방울이 잉크 위로 번집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댁의 무시를 견디며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아이에게만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작은 농가주택.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서 동석이 일을 마칩니다. 수도가에서 찬물로 손을 씻는 그의 손등은 붉게 트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작업복을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안방이 아닙니다. 집 가장 안쪽에 위치한 굳게 닫혀있던 서재입니다. 문을 열자 묵직한 공기가 흐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건 농기구가 아니라 수천 권의 전문 서적들입니다. 빛바랜 법전, 판례집, 그리고 역대 대법관들의 논문집이 빼곡합니다.
동석은 돋보기를 쓰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밭에서 배추를 묵던 촌노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고민하던 서슬퍼런 법조인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두꺼운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웁니다. 그가 펼친 책의 한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동석은 책갈피에 끼워둔 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동석의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저릿해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냐, 내 딸. 그의 낮은 독백이 허공에 맴돕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그가 돋보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각, 서울의 빌라에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고요한 지옥을 뒤흔들 아주 시끄러운 불청객 말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서연이 잠시 소파에 앉아 부른 다리를 두드리던 오후 현관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리며 그 얇은 평화를 깹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이민 가방 3개가 짐승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외출했던 시누이 은주가 전 남편 집에서 남은 짐을 몽땅 챙겨 돌아온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 집에 눌러앉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가방 바퀴에 묻은 흙탕물이 현관 대리석을 더럽히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 영자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엄마, 나 더 이상 그 코딱지만 한 게스트룸 못 써. 북향이라 햇빛도 안 들고 우울해 죽겠어. 나 안 그래도 이혼해서 서러운데 방까지 구석에 처박혀야 해? 영자는 딸의 등짝을 두드리며 안쓰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짐을 정리하러 나온 서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모녀는 복도 끝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가장 볕이 잘 드는 남양방. 서연이 지난 3달 동안 땀 흘려 꾸민 곧 태어날 아기의 방입니다. 친환경 페인트를 직접 칠하고 원목 침대를 조립해 놓은 서연의 유일한 희망 공간이죠. 은주가 그 방 문을 벌컥 엽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집니다. 은주는 그제야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돌아봅니다. 옳게, 나 이 방 쓸래. 짐도 다 가져왔으니까 오늘 바로 옮겨줘. 도배는 내가 새로 할 거니까 짐만 빼면 돼.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거절의 뜻을 밝힙니다. 아가씨, 그건 곤란해요. 여긴 아기 방이에요. 다음 달이면 출산이라 가구랑 용품도 다 세팅해뒀고요. 아가씨 쓰시는 게스트룸도 충분히 넓잖아요. 은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옳게, 지금 나랑 기싸움해? 뱃속에 있는 애가 방이 왜 필요해? 갓난애는 어차피 안방에서 데리고 자면 되잖아. 난 지금 인생이 무너져서 돌아왔는데 고작 방 하나 양보 못해? 내가 우울증 걸려서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서연이 도움을 청하듯 시어머니 영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자의 판결은 냉혹합니다. 그녀는 딸의 편을 들며 서연에게 눈을 흘깁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니? 은주 지금 예민한 거 안 보여? 애는 태어나면 우리 방에서 재우든 거실에 두든 하면 되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오늘 안으로 싹 비워. 어머니, 하지만 이 방은 애 아빠랑 제가 주말마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누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내가 짐 정리해서 거실 구석으로 빼. 영자의 호통에 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그때 퇴근한 남편 민우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봅니다. 이 방만큼은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한 이 공간만큼은 지켜주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우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풉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합니다. 서연아, 누나 지금 힘들잖아. 우리가 이해하자. 민우 씨, 이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내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 만든 방이야. 우리 아기 첫 방이라고. 당신도 이 방 좋아했잖아. 나중에 다시 꾸며주면 되잖아. 지금 누나 저러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집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야. 그냥 당신이 좀 져줘라. 응? 민우는 서연의 어깨를 툭 치고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뒷모습이 서연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의 져줘라라는 말은 서연에게 너는 희생해도 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아기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에 걸린 귀여운 동물 그림 액자, 서연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커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침대를 잡습니다. 바퀴가 달린 침대를 방문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원목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서연의 귀를 후벼 팝니다. 기익, 기익. 마치 서연의 자존심이 긁혀나가는 소리 같습니다. 은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침대가 방을 빠져나가자마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방문을 닫아버리는군요. 쾅 닫히는 문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곧이어 안에서 은주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야, 방 뺏었어. 며느리가 별 수 있니? 비키라니까 비키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서연은 거실 한 구석, 에어컨 옆 좁은 공간에 아기 침대를 밀어넣습니다. 화려한 거실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덩그러니 놓인 아기 침대. 그 모습이 꼭 이 집에서 겉도는 자신 같습니다. 서연은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주저앉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되냅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힘이 없어서 내 방 하나 못 지켰어. 어두워진 거실,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빼앗긴 건 방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집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통째로 밀려난 것이죠. 하지만 서연은 모릅니다. 이 작은 침대가 거실로 밀려난 것이 오히려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말이죠. 며칠 뒤 도착할 택배 상자 하나. 그것이 서연을 폭발하게 만들 기폭제가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연은 언제까지 이 모욕을 침묵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서연에게 이 집의 공기는 산소가 아니라 독가스 같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며 시작된 늦은 입덧 때문만은 아닙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풍겨오는 각종 고급 식재료 냄새가 오히려 그녀의 속을 꽉 막히게 하거든요.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버지의 투박한 손맛이 담긴 고향 음식뿐입니다. 그날 오후 적막한 거실을 깨우는 택배 기사의 방문 알림이 울립니다. 서연은 부른 배를 안고 현관으로 종종 걸음을 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스티로폼 박스 하나, 곳곳이 찍히고 흙이 묻은 낡은 상자입니다. 청테이프를 몇 번이나 칭칭 감아놓은 모양새가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물건임을 짐작게 합니다. 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돕니다. 아버지입니다. 입덧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는 딸을 위해
새벽부터 밭을 뒤져 가장 좋은 놈들만 골라 담으셨을 겁니다. 서연이 막 상자를 집어 들려던 찰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그게 뭐니? 냄새나게. 영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손부채질을 해댑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입니다. 서연은 상자를 등 뒤로 살짝 숨기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입덧 때문에 통 못 먹으니까 직접 기르신 무랑 반찬 좀 보내셨대요.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명품 슬리퍼 끝으로 스티로폼 상자를 툭 건드립니다. 박스 귀퉁이에서 흘러나온 흙가루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집니다.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흙이야? 야, 너네 아버지는 위생관념이라는 게 없으시니? 밭에서 바로 퍼담아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냄새나는 것 좀 봐. 어머니, 흙은 털면 돼요. 아내는 깨끗하게 포장하셨을. 아니, 됐다. 비위 상해서 원. 아줌마, 여기 이것 좀 갖다 버려요. 당장. 부엌에서 나온 가사 도우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연과 영자를 번갈아 봅니다.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상자를 가로막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아빠가 며칠을 고생해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방에 가져가서 조용히 먹을게요. 냄새 안 나게 할게요. 영자는 서연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도우미에게 턱짓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뭐해? 안 치우고? 냄새가 온 집안에 배잖아. 음식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요. 박스째로. 도우미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연의 손에서 상자를 뺏어듭니다. 서연이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버텨보지만 임산부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상자는 도우미의 손에 들려 현관 밖으로 사라집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에 못을 박습니다. 영자는 만족스러운 듯 손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며 돌아섭니다.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수준 떨어져서 원. 너도 얼른 들어가서 씻어라. 냄새 올맞겠다. 서연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그날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서연은 몰래 현관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은 지하 2층,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한겨울의 찬 바람이 지하 주차장에 열린 틈으로 몰아칩니다. 서연은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맵니다. 백화점 쇼핑백과 와인병들이 쌓인 부유한 쓰레기들 틈바구니. 그 구석에 처참하게 뜯겨나간 스티로폼 상자가 보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듭니다. 뚜껑은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붉은 총각김치 국물이 비닐 밖으로 새어나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터진 비닐 사이로 흙 묻은 무와 깻잎 반찬통이 나뒹굽니다. 도우미가 던지듯 버린 게 분명합니다.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맨손으로 쏟아진 김치통을 주워 담습니다. 손끝이 시려오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아픈 건 마음이니까요. 그때 찢어진 상자 바닥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물기에 번져 쭈글쭈글해진 공책 찢은 종이. 서연은 가로등 불빛에 종이를 비춰봅니다. 빗둘빼둘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 강아지 서연아. 입덧 심하다지? 이게 농약을 안 쳐서 모양은 좀 못생겼어도 맛은 제일이다. 아빠가 깨끗하게 씻어서 담았으니까 걱정 말고 먹어. 힘들면 말해라.
아빠가 언제든 데리러 갈게. 사랑한다, 내 딸. 서연의 목에서 기어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습니다. 꺼이꺼이 짐승 같은 신음이 지하 주차장을 울립니다. 아버지는 이 무 하나를 뽑으며 얼마나 딸을 생각했을까요? 그 귀한 마음이 여기 차가운 쓰레기장에서 악취 취급을 받으며 버려졌습니다. 서연은 국물 묻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이 담긴 눈이 아닙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흙 묻은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품에 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이 말이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쓰레기장 벽면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방관하는 죄라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15층으로 올라갑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서연의 결심도 단단해집니다. 품에 안은 차가운 반찬통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온기가 이제 곧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서연은 현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거리는 축복으로 가득하지만 압구정동 빌라의 거실은 화려한 전장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영자가 자신의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기념해 VIP들을 초대한 날입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과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 화려한 풍경 뒤편 부엌이라는 참호 속에 서연이 있습니다. 서연은 오늘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출장 뷔페를 불렀지만 영자는 손맛이 들어가야 정성이라며 만삭인 며느리에게 굳이 과일, 깎기와 안주 접시 세팅을 시켰으니까요. 퉁퉁 부은 다리로 서 있는 서연의 등 뒤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와 박힙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네고 사라집니다. 기름 먹인 누런 종이에 투박한 노끈으로 묶인 소포. 발신인은 역시나 친정아버지 한동석입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상자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반찬통 사건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가 황급히 상자를 앞치마 속에 감추려던 찰나 샴페인 잔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던 영자와 마주칩니다. 영자의 눈이 매서운 맹금류처럼 서연의 배 쪽을 낚아챕니다. 그건 또 뭐니? 꼬라지를 보니 또 그 집안에서 온 거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주문한 거예요. 거짓말. 이리 내놔봐. 손님들 계시는데 구질구질한 거 숨겨두지 말고. 영자는 서연의 손에서 거칠게 소포를 낚아채 갑니다. 서연이 안 된다고 손을 뻗지만 영자는 이미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영자의 손에 들린 촌스러운 누런 소포에 꽂힙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앞에서 영자는 보란 듯이 노끈을 풉니다. 포장지가 뜯겨나가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엉성한 털실 옷이었습니다. 노란색 털실로 짠 아기 베넷저고리. 하지만 솜씨가 형편없습니다. 코는 삐뚤빼뚤하고 왼쪽 소매가 오른쪽보다 좋기 3cm는 길어 보입니다. 남자의 투박한 손으로 돋보기를 써가며 밤새 떴을 그 옷.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장에서는 그저 조악한 넝마 조각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서 영자의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돈어른 솜씨랍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입힌다고, 참나.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네. 영자는 베넷 저고리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올립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집듯 끝부분만 살짝 잡고 흔들어댑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져나갑니다. 한 부인이 와인 잔을 흔들며 거듭니다. 아이고, 며느리 친정이 좀 어렵나 봐요? 요즘은 유기농면 아니면 애들 피부 뒤집어지는데. 저 까슬까슬한 털실 좀 봐. 저거 입히면 애 잡겠네, 잡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 겨울 옷도 이것보단 고급인데. 이걸 손주 입히라고 보낸 정성이 참. 눈물겹네요, 눈물겨워. 영자의 말에 와르르 폭소가 터집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아버지의 서툰 사랑을 안주 삼아 씹어댑니다. 부엌 입구에 선 서연의 귀에 그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꽂힙니다. 그녀의 시선이 영자의 손에서 흔들리는 노란 베넷 저고리에 고정됩니다. 아버지가 전화로 요즘 문화센터에서 뜨개질을 배운다며 수줍게 웃으시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굵은 손마디로 한 코 한 코, 손주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을 시간들이 지금 저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도마 위로 툭 떨어집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부엌 바닥을 울리지만 거실의 소란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서연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겁 많고 참기만 했던 며느리의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짓밟힌 짐승의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 남편 민우가 영자 옆으로 다가갑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말해주길.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마디 거듭니다. 아유, 장인어른도 참.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시지. 엄마, 그만하고 버려요. 먼지 날려. 민우의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인내심이라는 끈이 끊어지는 소리이자 이 지옥 같은 집구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서연이 천천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카펫에 묻혀 들리지 않지만 그 기세는 폭풍전야처럼 서늘합니다. 웃고 떠드느라 아무도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자가 다시 한번 베넷 저고리를 흔들며 조롱하려는 순간 서연의 하얗게 질린 손이 영자의 팔을 낚아챕니다. 그만.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의 웅성거림을 가릅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깁니다. 영자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목소리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폭발이 시작됩니다. 순간 거실을 채우던 클래식 음악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고영자 여사의 팔을 감히 며느리 서연이 움켜쥐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 때문이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샴페인 기포 터지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려옵니다. 서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오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군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 옷 쓰레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밤새 돋보기 써가며 만드신 거예요. 함부로 조롱하지 마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귀하고 품격 있는 분입니다. 좌중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감히 라는 단어가 그녀의 표정을 지배합니다. VIP 손님들 앞에서 당한 망신에 이성을 잃은 영자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서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갑니다. 하얀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독인처럼 번져나갑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천안 집구석에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를 여기서 써먹어? 영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손에 들려있던 노란 베네 저고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영자는 발악하며 며느리를 흔들어댑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그녀의 신음이 파티장에 울려 퍼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베네 저고리는 영자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에 짓밟혀 까맣게 더러워집니다. 아버지가 한 코 한 코 떴던 그 노란 사랑이 처참하게 뭉개지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때 인파를 해치고 남편 민우가 뛰어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남편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맞은 뺨보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의 손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영자를 향합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 손님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나뒹구는데 남편은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민우는 넘어진 아내를 일으키기는커녕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소리칩니다. 당장 일어나서 사과드려.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분위기 다 망치고 제정신이야?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아니 남편이라고 믿었던 한 남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민우의 등 뒤로 신우이 은주가 보입니다. 그녀는 걱정은커녕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는 그녀의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대박! 완전 막장이네. 눈빛 봐. 도끼 오른 것 좀 보라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저 약자를 짓밟으며 희열을 느끼는 짐승들일 뿐입니다. 서연은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배가 당겨와 신음만 흘러나옵니다. 밟힌 베네 저고리가 손에 닿을 듯 말 듯 멀리 있습니다. 영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다시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거실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파티를 망친 오물을 치우겠다는 태도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릴 생각 마. 서연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민우를 돌아봅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내의 절망적인 시선을 외면한 채 당황한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하기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신 우울증이 좀 심해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임신 우울증.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변명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따뜻하고 화려했던 지옥이 끝나고 이제는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는 진짜 현실로 내던져질 시간입니다. 서연의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문지방을 넘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녀는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매정한 축출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구원할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힙니다. 단단한 금소금이 복도의 정막을 찢어놓으며 서연을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이 서 있던 곳은 샹들리에가 빛나는 따뜻한 지옥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센서 등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12월의 냉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칼바람이 얇은 인부복한 장만 걸친 서연의 몸을 파고듭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맨발을 타고 척추까지 기어 올라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옵니다.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쳐오는 통증입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줍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에게 잡혀 휘둘렸던 충격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진 것 같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가야. 안 돼. 서연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과 함께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긴 현관문을 두드려 봅니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서연은 이미 지워진 존재입니다. 마치 쓰다 버린 휴지 조각처럼 문 밖으로 내쳐졌을 뿐이죠. 그때 맞은편 1506호의 현관문이 살짝 열립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이웃이 고개를 내민 겁니다.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이웃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주저앉은 서연을 보고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도어록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타인의 불행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매정한 침묵입니다. 서연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웅크립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경비원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인터폰으로 소란을 신고받고 올라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서연을 부축하기는커녕 난처한 표정으로 뒷머리만 긁적입니다. 그 역시 이 고급 빌라의 을일 뿐이니까요. 이 집 주인인 고영자 여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세댁.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입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단 지하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시죠. 예. 경비원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니다. 다행히 휴대폰이 손에 잡힙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혹은 걱정하실까봐 차마 누르지 못했던 그 번호.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단축키 1번을 꾹 누릅니다. 신호 연결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뚜루루, 뚜루루. 그 기계적인 소리가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 수화기 너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연이냐? 이 밤에 웬일이냐? 아버지입니다.
그 익숙하고 투박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연이 쌓아왔던 모든 긴장의 둑이 무너져 내립니다. 참았던 설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 있냐? 왜 말이 없어? 아빠.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튀어나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동석은 딸의 숨소리만으로도 직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서연아, 너 우냐? 너 지금 어디야? 그 집 아니야? 아빠, 나 너무 아파. 무서워, 아빠. 나 좀 데려가줘.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나 쫓겨났어. 맨발인데. 배가 너무 아파.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다급하면서도 묵직한 동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노를 꾹 눌러 담은 그러나 딸을 안심시키는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아빠 지금 출발했다. 금방 간다. 끊지 마라, 서연아. 아빠 가고 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서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바닥으로 쓰러지듯 눕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고 있으니까요. 경기도의 시골집 마당, 낡은 트럭의 엔진이 거칠게 포효하며 깨어납니다.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싸워왔지만 은퇴 후 조용히 흙만 만지며 살았던 한 노인. 그가 잠들어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워 서울로 향합니다. 압구정동의 화려한 빌라. 파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방금 문 밖으로 내던진 것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폭탄의 뇌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둠 속을 가르는 낡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이제 곧 그들의 오만함을 비추러 달려옵니다. 최고급 승용차 전시장 같은 빌라 주차장에 낯선 불협화음이 끼어듭니다. 매끄러운 검은 세단들 사이로 페인트가 다 벗겨진 파란색 1톤.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짐칸에는 흙 묻은 삽과 비료 포대가 뒹굴고 배기구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혹은 화려한 파티장에 난입한 야수처럼 이질적인 풍경입니다. 로비 입구에서 손님을 배웅하던 시어머니 영자의 눈살이 단번에 구겨집니다. 그녀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손부채질을 해댑니다. 트럭이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현관 바로 앞에 멈춰섭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립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작업복 바지에 색바랜 회색 점퍼를 걸친 노인. 서연의 아버지 한동석입니다. 그의 신발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밭에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영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를 내쫓아 심란한데 그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런 몰골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녀는 곁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트럭 쪽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영자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동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봐요, 사돈어른.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 차를 끌고 들어오세요? 내 손님들 나오시는데 격 떨어지게. 동석은 영자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영자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내 말 안 들려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시어머니한테 대들게 만들어요? 거지 근성 못 버리고 기어이 뭐라도 뜯어내러 오신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차 당장 빼라고 해요. 영자의 고성이 로비를 울립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파티를 마친 VIP 손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들이 포함된 화려한 면면들입니다. 영자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꿉니다. 동석을 등 뒤로 가리며 손님들을 향해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 장관님. 벌써 가시게요? 차가 곧 대기할 겁니다. 저 뒤에 잡상인이 좀 와서 시끄러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들은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런데 무리의 가장 앞에 서 있던 법무부 장관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영자의 등 뒤 낡은 점퍼를 입은 동석에게 고정됩니다. 장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집니다. 그는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홀린 듯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선생님? 장관의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호칭에 영자가 눈을 깜빡입니다. 동석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관을 봅니다. 장관은 동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영자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노인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 선생님 맞으시군요. 한동석 대법관님, 여기서 뵙다니요.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대법관. 그 세 글자가 영자의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집니다. 장관의 뒤를 따르던 로펌 대표들도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생님 앞에 선 초등학생들처럼 줄을 지어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고, 대법관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은퇴하시고 시골 가셨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연락도 한번 안 주시고 저희 로펌 고문으로 모시려고 몇 번이나 찾아뵈었는데 문전박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의 엘리트들이 낡은 점퍼 차림의 동석을 에워쌉니다. 동석은 그들의 깍듯한 인사를 가볍게 손짓으로 받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권위적인 거만함이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배어온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장관에게 묻습니다. 김 장관, 오랜만이네. 자네가 이 대과는 무슨 인연인가? 네. 아, 그게 오늘 고 대표님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여긴 어인일로. 장관이 말을 더듬으며 영자와 동석을 번갈아 봅니다.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꽂힙니다. 영자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백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킵니다. 시골 노인네, 총구석 농사꾼, 거지 근성.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가격합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뒷걸음질 칩니다. 네, 대법관. 이라니. 그럴 리가. 동석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영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를 헤치고 성큼성큼 빌라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곳 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딸 서연이 보입니다. 맨발에 얇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딸을 발견한 순간 동석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집니다. 법정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대쪽 판사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차오릅니다. 동석이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벗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점퍼에서 나는 투박한 흙냄새와 아버지의 체온이 서연을 감쌉니다. 가자, 서연아. 동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 천박하고 비정한 성을 향한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선고입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화려한 파티의 끝은 거인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찌를 수 있다는 걸 고영자 여사는 난생 처음 깨닫고 있습니다. 화려한 로비에 내려앉은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무겁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굽신거렸던 장관과 회장들이 이제는 그녀가 노숙자 취급했던 한 노인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영자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 남편 박진만 전무를 올려다보지만 남편 역시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릴 뿐입니다. 그토록 인맥을 자랑하던 남편도 대한민국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는 한낱 초라한 월급쟁이에 불과했던 거죠. 동석은 90도로 인사하는 제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뒹구는 노란 털뭉치에 꽂혀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아주 무겁게 걸음을 옮깁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을 밟는 낡은 작업화가 둔탁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영자는 그 발걸음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동석은 영자를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현관 구석입니다. 영자의 하이힐 굽에 짓밟혀 시커멓게 때가 탄 베네 저고리. 동석은 무릎을 굽혀 그 작고 초라한 옷을 집어듭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털실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한 번, 두 번 흙먼지를 닦아내고 품에 넣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영자에게는 영겁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그제야 동석이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몹시 서글프고 또 엄중합니다. 영자가 덜덜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변명을 시도합니다. 사돈어른. 아니, 대법관님. 저기, 이건 오해가. 제가 몰라뵀고, 몰라봤다라. 그렇죠. 몰라봤겠죠. 동석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영자의 말을 자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딸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영자와 박전무 뒤늦게 뛰쳐나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위 민우를 차례로 응시합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세 사람은 오금을 저립니다. 자네들은 내가 전직 대법관이라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건가? 내가 만약 정말로 힘없는 시골 늙은이였다면 내 딸을 짐승처럼 끌어내도 된다고 생각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 면목 없습니다. 박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힙니다. 하지만 동석은 차갑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섞일 말이 없다는 듯 단호합니다. 나는 오늘 내 딸을 데려가네. 그리고 자네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린 이 베네 저고리도 가져가지. 장인어른,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아, 말 좀 해봐. 민우가 다급하게 동석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이대로 아내와 장인을 보내면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비겁한 몸짓입니다. 하지만 동석은 팔을 잡히기도 전에 민우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뼈아픈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이봐, 박서방. 그리고 안사돈. 자네들은 오늘 내 딸을 내쫓은 게 아니야. 자네들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복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자네들 발로 걷어찬 걸세.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오늘 자네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동석은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그의 넓은 등이 서연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점퍼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따라갑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껍데기뿐인 가족들이 있는 그 지옥을 향해 마지막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낡은 1톤 트럭입니다. 반짝이는 검은 세단들 사이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파란 트럭. 동석이 조수석 문을 열어 딸을 태웁니다.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지금은 정겹게 들립니다. 운전석에 오른 동석이 시동을 겁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깨트리며 포효합니다. 매캐한 매연이 영자의 얼굴 쪽으로 흩어집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로펌 대표들은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어른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반면 영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녀의 명품 드레스가 바닥에 끌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걷어차 버린 거대한 행운과 닥쳐올 파멸에 대한 공포만이 맴돕니다. 트럭 안은 고요합니다. 히터가 고장 나 서늘할 법도 한데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온기를 느낍니다. 핸들을 잡은 아버지의 투박한 손, 그리고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베네 저고리의 까슬한 감촉.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빠, 미안해. 동석은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입니다. 오래된 유행가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는 거울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며 덤덤하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휴게소 들러서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뜨끈한 걸로. 그 평범한 한마디에 서연은 소리 없이 웃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는 웃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납니다. 그 불빛들이 멀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낡은 트럭은 어둠을 뚫고 봄이 기다리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복수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계절은 정직합니다. 서연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릴 것 같았던 그 혹독한 겨울도 결국 물러가고 세상에는 다시 연두색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봄이 온 건 아닙니다. 한때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던 압구정동의 고급 빌라에는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대법관 한동석의 등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더군요. 고영자 여사가 며느리를 맨발로 내쫓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법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불매 운동의 타겟이 되었죠. 매출은 바닥을 쳤고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영자의 거실을 채우는 건 VIP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빚 독촉장과 법원 등기 우편물뿐입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먼지 쌓인 앤티크 가구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쉽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 민우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트럭을 타고 떠난 직후 곧바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민우가 몇 번이나 처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우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내주며
패소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명예도 모두 잃은 그는 이제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여기 진짜 봄이 내려앉은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낮은 돌담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넘어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기 기저귀들이 빨랫줄에 걸려 햇살을 머금고 펄럭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우리의 주인공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좀 보세요. 퉁퉁 부었던 부기는 온데간데 없고 볼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돕니다. 서연은 마당 평상에 앉아 갓 삶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유모차가 놓여 있고 그 안에서 까르르 넘어가는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텃밭에서 일하던 동석이 허리를 펴며 다가옵니다. 여전히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의 표정은 법대에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동석이 투박한 손을 옷에 쓱쓱 닦고는 조심스럽게 유모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군요. 우리 손녀 할비 왔어. 아이고 잘도 웃네. 서연아, 애기 안 춥겠냐? 바람이 좀 부는데. 아빠도 참 오늘 영상 15도예요.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옷 입혔잖아요. 천하무적인데 뭐가 춥겠어요. 서연이 웃으며 유모차에서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세상에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좀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구두굽에 짓밟혔던 그 노란 베네 저고리입니다. 서연이 찢어진 부분을 깁고 더러워진 곳을 삶아 빨아 아주 예쁜 옷으로 되살려 놓았습니다. 비록 소매 길이는 여전히 짝짝이고 코는 삐뚤빼뚤하지만 아이의 포동포동한 볼살과 어우러지니 세상 어떤 명품 옷보다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동석이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입니다. 그거 내가 다시 짜준다니까 기어이 입혔네. 솜씨가 영 엉망인데. 아니요, 아빠. 이 옷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우리 봄이 지켜준 갑옷이잖아요. 서연의 말에 동석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굵은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꽉 쥡니다. 그 작은 악력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이 동석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직이 약속합니다. 그래. 할비가 우리 봄이 평생 지켜줄게.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아주 귀하게 키울 거야. 서연은 그런 아버지와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며느리 한서연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사랑받는 딸이자 강한 엄마인 한서연만 있을 뿐입니다. 해질녘 밥 짓는 냄새가 마당에 퍼집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매화 향기와 섞여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을 저녁 밥상은 소박하지만 그 어떤 일곱 첩 반상보다 풍요로울 겁니다. 비싼 샹들리에는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조명이 되어주는 곳. 이곳이 바로 서연이 찾은 진짜 집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화려한 겉모습에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겨울을 이겨낸 서연은 이제 압니다. 진정한 귀함은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낡은 트럭이 세워진 마당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석이 그 뒤를 따릅니다.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따스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긴 겨울이 가고 그들의 정원에 비로소 완연한 봄이 꽃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품격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함부로 대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